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강동균 씨를 모시고 일본 부동산 시장과 요즘 어떤가, 백승 씨가 강동균 씨랑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등등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못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 동균 씨 네.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본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메인 업무는 뭐 시장 조사나 뭐 분석 같은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 분들이 일본에 인바운드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정보 좀 드리고 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 좀 분석이나 이런 걸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바운드라는 거는 고객들이 나 부동산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연락을 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법인 회사에서 뭐 자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폭넓죠? 펀드 회사나 보험회사라든죠? 보험회사, 네, 뭐 이런 쪽도 있고, 네, 그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분들도 있으시고, 네. 의외로 한국에 있는 법인들이 네. 일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저니까 이게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법인들은 그다음에 자산을 좀 더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락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큰 손들도 일본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군요. 네, 좀 유명한 회사도 있어. 작은 손, 큰 손. 어쨌든 네. 우리 아까 전에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촬영 시점도 사실 일본 부동산이 굉장히 붐이었고, 네. 제가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 이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던 그 시점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죠? 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도 역시나 일본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투자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거주용 부동산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같은 건 엔저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거주용 부동산이 제일 비쌌죠. 최고점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거주용 부동산은 좀 꺾이는 분위기가 있고요. 일본에서의 거주용 부동산은 펜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냥 평범한 아파트 생각하면 되는데 1대1 매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럼 요즘 맨션은 좀 꺾이는 느낌인가요?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요즘에 기사 보면 옥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1억 엔이 넘는 맨션 사람들이 막 구매한다 이런 거 아직도 기사 나오던데 네.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시나 보네요. 기사에서 나오는 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용 부동산도 물론 포함되어 있던 의미지만 아무래도 해외 투자분들이 구매하는 타겟형 물건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높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수요적인 금액은 아무래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그 선이니까 조금 뭐 좀 느낌이 다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완전히 거주용만을 위한 것보다는 거주도 하면서 약간 투자용이면서도 1억 엔이 넘어가는 값비싼 맨션들은 호황인 건 맞지만 진짜 실수요를 위한 주택, 맨션의 경우 그게 한 8천에서 9천만 원? 그럼 7억에서 8억 정도 되겠네요. 현재 환율이면. 네, 그렇죠. 네.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실수요자들의 맨션은 약간은 분위기가 꺾이는 추세다. 네, 이제 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엔저가 계속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도 근데 막 지금 보면은 막 2점 초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어느 위치시요?六本木나 신주쿠 시부야 이런 데 보면 이제는 뭐 3% 초반, 뭐 진짜는 뭐 2.4 막 이렇게 해서 보이더라고요. 역시 수익률이 낮다는 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엔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점 초반대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이면 사실상 강남 뺨치네요. 도쿄도 주요 지역은 많이 비싸죠. 많이. 이제 맨션, 사람들이 실제로 실거주용 맨션에 대해서는 양아 꺾이지만 상업용은 수익률이 2% 초반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불장,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어. 불장인데 그럼 지금도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거주용 부동산만 놓고 보면 한국 분들이 보시는 관점이나 이제 일본 분들이 보시는 관점이랑 좀 너무 다른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저금리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땡겨서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으면 가격이 팍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도 작가님이랑 아까 사전에 살짝 얘기했었었는데, 뭐 금리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처럼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체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건 확실하지만 뭐 한국처럼 막 이렇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하면서 맞아요. 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버블 끝나고 나서 이제 임금 동결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금리보다.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살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 주고 사야죠. 그쵸. 그걸 누가 사줄 네. 것이냐. 수요자가 네네네. 이제 월급이 안 오르면 가격 올라봤자 살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딱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월급 많이 받으신 분들이 구매력이 이제 충분해서 뭐 10억 가까이까지 가격을 띄워놨는데 이제 여기서 월급이 안 올라가면 이건 이제 맥시멈인 거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커플 분들이 연봉이 둘이 합쳐서 10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몰렸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금리보다도 구매력, 이제 젊은 애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다 이걸 좀 메인으로 뒀었기 때문에 더더더 이제 월급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한국 부동산인데 계속해서 임금 이야기를 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비싸죠. 뭐 대표적으로 강남, 판교. 네.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 곳은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데 네. 그게 일본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DSR 규제라는 네. 거 생긴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일본에는 정확히 DSR 규제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임금, 뭐 수입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DSR 계산을 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임금에 연관돼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연봉이 딱 10배, 최대 10배. 그럼 내가 만약에 1년에 5천 번다. 네, 그럼 그러면 5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네, 10배 그러면, 정도. 그러면 만약에 내가 8억짜리 맨션을 사겠다. 그러면 5억까지는 대출해주겠다. 네. 그럼 만약에 그게 15억짜리 그러면 맨션이면요? 연봉이 1,500이 돼야죠. 그냥 간단하게. 10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5억만 대출받고 10억 갖고 와라가 될까요? 네, 그렇게. 그런 네, 초기 비용이 식이구나. 있냐 없냐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뭐 집을 안 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여기 껴있는 거죠. 보통 집을 사는 평균 나이를 보면 4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쵸.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월급이 제일 피크. 그리고 네. 은행에서도 이제 빚을 갚아 나가는데 30년, 25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가장 무난한 시기. 그러네요. 네, 그때가 제일 많이 사는 것도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네.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봉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겠지만 10배까지는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금리는 뛰어 들어갈까요? 네, 금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은 무조건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봤자 뭐 1, 2만 원 더 내는 거라서 그거보다 차라리 임금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은 사실 크게 할 수 없는 게 일본의 실정이니까 그거는 뭐 변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임금이 얼만큼 올라가냐. 그 사람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그 비례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가야 되니 은행에서도 그걸 조금 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일본 버블이 끝나고 부동산 가격 지표를 보면 팍 올랐다 그냥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엔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만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많아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서 또 다른 카드가 없다면 다시 한번 꼬꾸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렵게 끌어올린 걸 다시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방법은 임금을 올려주는 거니까 더구나 일본 정부에서도 원하던 인플레이션도 갖고 왔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임금 인상으로 이제 계속 푸시를 주겠죠. 그렇게 기사도 많이 보이고 있고. 기업들에게 알게 모르게 야 너네 좀 이제 슬슬 그렇죠. 임금 올리도 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무언의 제스처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본에 근무하시는 입장으로서 되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회사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부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기업 거기서 뻗어나가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라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대기업에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인들은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금리에 정말 크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물론 금리도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사람들의 구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양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살짝 정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때 쓰기도 한다고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서워. 그만큼 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 구매력 자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부동산을 내가 사는